안녕하세요. 최현정 교수입니다. 윈도우즈 보안과 운영 실습,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공격, 저희가 버퍼 오버플로우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처음에 살펴볼 그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의 형태는 바로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버퍼 오버플로우의 공격은 대부분이 메모리 경계를 검사하지 않는 함수를 사용할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살펴볼 건데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코드도 거의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중심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택 오버플로우는 말 그대로 스택을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에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고전적인 취약점이지만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공격 중에 하나고요. 취약한 함수, 즉 문자열의 크기를 검사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스트링 카피 함수라든지 그 다음에 스캔F 함수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외에 getString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트링 cat 함수 또는 getWord 함수나 sprintf 함수 등 여러 가지 함수들이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 요 사용되는 메모리 간의 문자열로 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상으로 이제 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상에 우리가 원하지 않게 넘치게 내용을 쓰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두 개의 예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코드 한번 두 번째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코드의 경우는 캐릭터 타입으로 버퍼를 이제 20개 사이즈로 이제 결정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버퍼 어레이가 총 20개의 문자를 넣을 수가 있는 형태죠. 자, 스트링 카피 함수를 이용을 했는데 argv에서 받아오는 어떤 문자열을 어떻게 해요? 버퍼에다가 카피를 합니다. 문제는 이 argv에서 나오는 문자열의 개수가 20개면 상관이 없는데 20개를 넘는 경우에는 버퍼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예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예제의 경우도 지금 버퍼를 20개짜리로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랭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서 이 길이를 한번 받아본 거예요. 길이를 한번 받아봤는데 길이를 한번 받아보니까 실제 그 argv에서 오는 거에 대한 길이가 있겠죠. 그 길이만큼 카피를 해라 라고 이제 명령어를 써줬어요. 네, 길이만큼 카피를 해달라고 명령어를 썼는데 결국은 뭐예요? 얘도 20개가 넘게 들어와서 카피가 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역시 버퍼 오버플로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를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형태가 바로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의 예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힙 버퍼 오버플로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스택과 힙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차이에 대해서 좀 네, 기본적으로 스택에 들어가는 데이터, 스택에 선언이 되는 것과 이제 힙에 선언이 되는 게 뭔지를 조금 차이를 알 필요가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스택하고 약간의 차이를 보면 스택에 보통 저장이 되는 스택으로 우리가 할당이 되는 변수들은 주로 지역 변수나 매개 변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형태가 여기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컴파일 할 때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힙은 어떠냐? 힙은 보통 동적 할당이에요. 동적 할당이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앞서서 위에 예제도 잠깐 나오지만 멜록처럼 메모리 자체에 그냥 할당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포인터나 이런 것처럼 사이즈가 이제 정해지지 않고 가변 사이즈가 되는 경우가 이제 주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힙 같은 경우는 주로 컴파일 할 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이제 런타임 때 크기가 결정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힙은 말 그대로 이제 함수가 조금 다르겠죠. 이제 앞에서 사용했던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제 스택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스트링 카피나 또는 요럴 때 스캔F나 이런 정적으로 뭔가 할 때 많이 쓰는 거고요. 힙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멜록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메모리 상에 이제 할당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랑 코드가 비슷하게 여기서는 캐릭터 형태로 20개의 이제 버퍼 사이즈를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메모리 상에 20개 인티저가 들어가는
공간을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공간을 선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버퍼에다 하는데 얘는 뭐예요? 포인터 변수니까 이제 동적으로 할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힙 영역에 이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힙 영역에 설정이 됐다고 해도 결국은 argv에서 들어가는 버퍼로 보내는 게 20개를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얘도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경우는 이제 힙 오버플로우, 힙 버퍼 오버플로우라고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티저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는 선언한 자료형보다 큰 수를 저장할 때 발생하는 오버플로우 형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C 언어나 C++에서 int라는 자료형을 선언을 하죠.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정수형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숫자를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이 int라고 해서 모든 숫자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의 표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C 언어 또는 C++에 사용하는 그 데이터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캐릭터, 뭐 문자형이라고 선언할 경우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할당되는 메모리의 크기가 1바이트입니다. 1바이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숫자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 들어갈 수 있는 값은 굉장히 작습니다. 네. 1바이트니까 2의 거의 8승에 가까운 수가 들어가고요. 부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2의 7승, 에 이제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8에서 127 정도 되는 숫자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쇼트나 인티저나 롱으로 할 때는 좀 사이즈가 크게 할당이 됩니다. 쇼트 타입은 2바이트니까 이제 2배가 되는 숫자를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제곱배죠. 그 다음에 인티저는 4바이트. 훨씬 더 큰 숫자를 저장할 수 있고, 롱은 뭐, 이제 롱도 같은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혹 unsigned 캐릭터, unsigned sign, 뭐 short, unsigned int 이런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부호가 없는 경우입니다. 부호가 없으니까 음수를 책정하지 않고요. 그만큼 이제 양수의 영역에서 많은 숫자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이제 캐릭터로 선언을 하고 나서 실제 이제 숫자를 저장을 할 때 128이 넘어가는 숫자를 쓰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간단한 코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코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코드는 간단하게 이제 C 언어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인 함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랭스라는, 랭스에 해당하는 변수입니다. 네, 랭스라는 변수를 캐릭터로 선언을 했어요. 자, 캐릭터로 선언했는데 저희가 그냥 숫자를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버퍼 함수를 하나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버퍼 변수를 하나, 어레이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랭에다가는 어떤 숫자를 저장을 하냐면요. 프롬프트로 입력받는 파라메타가 즉 문자가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할 때 들어가는 그 문자 열의 길이를 저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만약에 30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실제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상에 CUI 모드에서 CMD 창에서 입력된 파라메타가 30개가 넘어가면 에러를 발생을 하는 거예요. 30글자가 넘어가면 이제 에러다. 30글자가 안 되면 뭐예요? 오케이 하고 이제 출력을 해주는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제 이제 저희가 입력하는 글자의 그 개수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좀 다양하게 나오겠죠. 한번 실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실행한 파일의 명이 이제 integer overflow라는 exe 파일입니다. 자, integer overflow를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파라메타의 개수를 다 다르게 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26개 정도의 A부터 G까지 여러분이 좀 판단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넣었습니다. 26개를 이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A, B, C, D가 두 번이 나왔으니까 총 52개의 글자가 들어갔겠죠. 네,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네, 5개를 넣었기 때문에, 네, 130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130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가능하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26개니까 당연히 이게 랭스가 30보다 아래죠. 당연히 이제 OK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30개를 넘겼어요. 52개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뭐라고 나오죠? 당연히 요거는 에러다. 맥스 사이즈가 30개인데 에러가 나타났다고 제대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30개가 넘어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130개가 들어가도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에러 메시지가 떠야 돼요. 실제로 얘를 130개를 이제 집어넣으면 실제 메시지는 OK가 나오게 됩니다. OK. 자, 이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다 128개, 127개까지겠죠? 예, 127개까지 입력을 하면 정확히 말하면 127개까지는 예, 에러로 인식이 됩니다. 128개가 넘어가는 순간 얘는 어떻게 인식이 돼요? 네, 얘는 지금 아까 우리 캐릭터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음수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첫 번째 비트가 값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음수로 인식이 되니까 얘는 졸지에 뭐가 돼버려요? 네, OK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30보다 클 때 이제 이거를 조건을 다르게 하면 또 다르겠죠. 네, 음수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는 걸 한 번을 더 넣으면 에러로 다 몰아서 나올 수 있겠지만 요 프로그래밍 조건 자체는 어떻게 돼요? 30만 넘으면 에러고 그렇지 않으면 다 OK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된 형태에서 OK 메시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조건문이나 프로그램 하는 사람의 의도한 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프로그래머가 일부러 오류를 의도한 건 아니에요. 구문상으로 봤을 때는 30개가 넘으면 에러가 아니면은 에러가 아니다인데 문제는 이 프로그래밍을 구현한 사람이 이 캐릭터형에 대한 이해가 적었고요. 그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스트링 카피 함수의 문제입니다. 스트링 카피 함수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지금 버퍼로 이제 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버퍼로 복사를 할 때 이 길이나 타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그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초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저장하려는 인티저의 범위를 넘어가서 발생하는 오버플로우 이런 거를 인티저 오버플로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결과는 이제 OK가 뜨고 두 번째는 에러가 뜨고요. 그 다음의 경우는 이제 초과했지만서도 OK가 나오는 형태죠. 결국은 이 랭이라는 변수 자체가 128바이트 이상 입력이 되면 즉 127 이상의 값이 입력이 되면 얘를 어떻게 해요? 음수로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len이라는 변수를 한번 화면에 찍어 보시면 더 파악하시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28바이트 이상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음수로 인식해서 의도하지 않은 형태의 명령어를 실행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인티저 오버플로우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맷 스트링 버그라는 거예요. 자, 포맷 스트링 버그는 우리가 이제 보통 숫자를 표현할 때는 뭐 %d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캐릭터를 할 때는 뭐 %c 이런 그 포맷 스트링 같은 거에 포맷 문자를 지정을 하죠. 근데 그런 거를 지정하지 않을 때 이제 발생을 하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 스트링 카피 같은 그 함수가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입력받은 문자열 안에 예를 들어 일부 포맷 스트링 기호가 있다면 그것이 이제 의도하지 않게 에러를 발생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포맷 스트링 버그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실 오버플로우는 user after free라는 오버플로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많이 발견되는 거고요. 이제 free라고 해서 우리가 메모리를 할당하고 나서 해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메모리 할당 후 해제하는 경우인데요. 메모리 할당 후 해제하는 경우에 이제 보통 우리가 포인터 사용하고 나서 프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 경우에 간혹 이제 해제된 포인트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오브젝트를 프리를 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메모리상 얘가 해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프리된 오브젝트 이제 포인터에다가 다시 이제 메소드를 할당하는 이 포인터를 사용해서 메소드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경우에 이제 사용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파일 로딩이나 힙 메모리 조작할 때 같은 상황에서 공격이 가능한 형태의 그 오버플로우를 유저 애프터 프리 오버플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지속적으로 프리에 관련된 오버플로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더블 프리라는 게 있습니다. 더블 프리는 프리된 메모리를 다시 프리할 때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100% 거의 프로그래머의 실수고요. 우리가 이제 포인터를 선언을 했다가 이제 사용 중에 프리를 해버렸어요. 근데 하고 나서 또 프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더블 프리라고 해서 메모리 상에 이제 그 프리 영역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되는 형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더블 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널 포인트 디레퍼런스라는 또 오버플로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포인터를 초기화를 널로 했어요. 널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그 널로 초기화한 데다가 갑자기 이제 값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초기화되지 않은 포인터, 뭔가 값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메모리상에 그냥 잡혀만 있는 건데 거기에 타입이나 이런 걸 맞춰서 포인터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무작정 값을 넣으려고 할 때 발생하는 에러를 널 포인트 디레퍼런스 오버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다양한 형태들이 나왔고 저희가 인테저 오버플로우만 조금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몇 가지 타입은 이후에 실제 그 과정을 통해서 한번 실제 구현을 해보고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많은 오버플로우들이 있을 때 이런 오버플로우들이 이제 뭐라고 그랬죠? 취약점이라고 그랬죠? 이런 취약점들이 실제 발표가 되면 그거에 대한 공격 코드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당연히 뭐 해커들이나 또는 이제 악의적인 사람들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텐데요. 이 해커들이 그냥 개별적인 공격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코드를 만들어서 배포를 또 해요. 자, 이게 뭐냐? 바로 익스플로잇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OS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취약점에 대한 공격 코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쉽게 나다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격 코드를 이용한 공격 행위 일체가 모두가 다 익스플로잇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취약점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제로데이 때도 있겠지만 제로데이가 끝나고 나서도 사용자가 패치를 하지 않거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계속 존재하는 취약점이기 때문에요. 이 익스플로잇 코드를 이용해서 익스플로잇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점 사이트에서 얘가 매매되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고난이도 그 다음에 기존에 알려진 취약점을 좀 더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익스플로잇들이 많이 판매도 되고 배포도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익스플로잇은 초기에는 C 언어 등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파이썬이나 루비 같은 그런 언어로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속도도 되게 빠르고 그 다음에 수정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가 되기 때문에 공격하기도 되게 유용해요.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결론은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방어를 해야 되고 그 취약점을 찾아야 되고 패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발생되는 익스플로잇에 대해서도 거의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이제 갖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런 익스플로잇은 아까처럼 특정 오버플로우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익스플로잇을 정의할 수도 있지만 또 익스플로잇을 분류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격 대상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해요. 자, 리모트 익스플로잇이라는 게 있고 로컬 익스플로잇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어에서도 알다시피 원격 리모트 익스플로잇은 뭘까요? 원격제 있는 컴퓨터를 대상으로 공격을 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내 컴퓨터 자체에서 일어나는 공격은 이제 로컬 익스플로잇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대표적인 로컬 익스플로잇 한 가지, 그 다음에 리모트 익스플로잇 한 가지의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익스플로잇은 PC나 서버 내부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내부에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특정 프로그램 또는 취약점에 대해서 인자값을 직접 입력해서 공격을 하거나 또는 공격 코드가 들어있는 특정 파일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의 그 지나친 인자값을 넣어서 공격을 일으키거나
또는 문제가 있을 만한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이제 권한 상승이죠. 루트나 어드민의 권한을 얻게 되는 권한 상승이 일반적인 목표이고요. 그렇지만 그 외에 이제 뭔가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오버플로우 같은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릴 샘플은 뭐냐면 reader.exe라는 파일인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파일의 내용을 읽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냥 reader.exe만 쳤어요. 그러면 이제 파라메터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reader.exe 옆에다가 파일명을 써라라는 거죠. 제가 reader.exe 옆에다가 파일명을 썼어요. test.txt라는 파일명을 썼어요. 그러면 test.txt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요게 뭐 hello local file exploit 이라는 문장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그냥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그 파일을 읽어드려서 출력을 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이런 그 로컬 익스플로잇에 관련돼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reader.exe를 저희가 요거를 한번 공격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reader.exe 자체를 한번 공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reader.exe는 그냥 파일을 읽어드려서 출력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이제 공격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읽어드리는 대상 자체를 공격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 파일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test.txt 파일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뭐 헬로우나 뭐 헬로 월드라든지 헬로 로컬 파일 익스플로이트 이런 문장들이 있으면 이걸 그냥 문장들을 읽어 오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을 변조를 시키는 거예요. 이 문장을 좀 특이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이하게 만들어서 실제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형태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저희가 아마 이 다음번 이제 이후에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이제 쉘코드라는 공격 코드, 로컬 익스플로이트라는 쉘코드를 배울 거예요.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는 무슨 파일이신 것 같아요? 무슨 파일? 네, 이거는 파이썬 파일입니다. 네, 파이썬 코드예요. 우리 친구들 파이썬 문법을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시면 간단하게 출력을 해요. 출력을 하고 뭐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비라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셈블리에서 배웠었죠.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브 코드를 여기서 하나 정의를 잠깐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쉘 코드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그 변수에 보면은 네, 뭔가 x31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이거 뭔 거 같아요, 여러분? 네, 이거 헥사 값이에요. 네, 헥사 코드입니다. 헥사 코드를 이제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집어넣는 헥사 코드를 어디다가 라이트를 했냐? 예, 파일에 해당하는 지금 test.txt에다가 얘를 라이트를 해줍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긴 글자들인데 이런 헥사 코드가 들어가면 결국은 어떻게 보일까요? 예. 우리는 지금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그 어셈블리, 디셈블러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게 뭐 아스키 코드에 매칭이 되면 아스키 값이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해당하는 뭐 적당한 형태의 코드나 의미화된 글자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는 이 헥사 코드를 직접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test.txt 파일의 내용을 이 쉘 코드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경을 하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reader.exe 파일이 얘를 읽어드릴 때 뭘 읽어드려요? 아까처럼 그냥 타이피칭 문장을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쉘 코드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저희가 실행을 해보면 자, 같은 폴더에서 exploit underbar reader.python 파일을 제가 실행을 했어요. 자,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test. 네, txt 파일이 이제 변조가 됩니다. 변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reader. 한 칸 띄고 test.txt를 똑같이 수행을 하게 되면 네, 아까는 뭐라고 나왔었죠? 아까 결과가 요렇게 hello local file exploit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 결과가 요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상한 막 캬캬캬캬캬캬 이런 글자가 나오고요. 갑자기 네, 요렇게 다이얼로그 창이 뜨는 거죠.
윈도우 형태. 그래서 요렇게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한번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공격 전후의 test.txt 파일을 확인을 해보면 처음엔 이렇습니다. before 파일은 이렇게 그냥 문자열만 있는 거고요. 이게 아까 리더 익스플로이트 하는 파이썬을 공격을 하고 나면 코드가 이렇게 바뀌어요. 희한하게 바뀌고 거의 다 뭐 AAA 뭐 물음표 나오고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스키 코드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네,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실제 얘가 나중에 리더로 읽어드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런 소위 말하는 우리가 봤던 이제 메시지 함수, 메시지 박스 함수를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눈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텍스트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읽어드려서 실행이 됐다는 거죠. 네, 이런 실행이 됐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reader.exe에 있어요. reader.exe에서 이 내용을 읽어드릴 때 이거를 문자열을 이제 검사를 하고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막 읽어드리기 때문에 이게 아스키냐 문자열이냐 길이냐 이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막 읽어드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무슨 약간 프로그래밍처럼 코드가 실행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메시지 박스를 띄워주는 형태의 말 그대로 좀 애교가 있는 그런 실행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그 텍스트 파일을 읽으려고 리더를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악성 코드나 뭐 시스템의 파일을 뭐 유출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도 다 같이 실행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셨으면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리모트 익스플로잇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모트 익스플로잇은 로컬 익스플로잇과 다르게 원격 서버에서 이제 일어나는 공격이라고 그랬죠. 저희가 이거는 원래는 원격 서버에서 직접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여건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PC 자체를 원격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동일해요. 스트링 카피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카피 같은 함수에서 이제 경계를 확인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오버플로우를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예제에 보시면 그 VUL_HTTP 서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컴퓨터가 웹서버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기 전에 그냥 그 브라우저를 띄우면 뭐 응답이 없는데요. 이 서버 프로그램을 띄우고 나면 내 컴퓨터의 브라우저에서 127.0.0.1 이를 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뜹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27.0.0.1은 뭘 의미하죠? 네, 로컬 호스트라고 그래서 네. 모든 호스트가 갖는 기본적인 IP입니다. 여러분이 공식적인 IP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는 다 127.0.0.1의 로컬 호스트 IP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웹서버를 띄워두게 되면 홈페이지가 이제 접속되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공격을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 해당하는 공격 코드가 실행이 되면 공격 코드가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갑자기 이 서버의 그 실행 중간에 요런 형태의 에러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에러 창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동일하게 말했듯이 원래는 서버가 실행이 되면 그냥 서버가 실행이 되면서 그 사용자의 리퀘스트를 받아서 처리해주는 일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익스플로이 코드를 동작을 시키게 되면 서버의 동작과 관계없이 이렇게 중간에 막 그 관리자 모드 소위 말하는 CMD 창에서 뭐 다이얼로그 창을 띄워준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귀여운 형태의 익스플로이트죠. 별로 해를 끼치지 않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사용자의 뭐 패킷이라든지 리퀘스트라든지 뭐 요청 이런 거를 막 다 후킹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해당하는 익스플로이 코드도 다음과 같아요. 요것도 이제 저희가 아까랑 이제 비슷한 형태인데요. 보시면 동일하게 이제 쉘 코드 값을 넣었죠. 아까랑 조금 다르게 아마 값이 조금 들어가졌을 거예요. 근데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창을 띄우는 게 이제 동일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조금 구현이 되었을 것 같긴 해요. 한번 살펴보면 네네, 거의 비슷한 코드에 쉘 코드가 들어가져 있네요. 그래서 뭔가 사용자의 의도대로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코드 값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쉘 코드를 어떻게 해요? 네, 얘는 이제 말 그대로 해당 서버에
서버에 접속해서 요거를 패킷으로 날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읽을 수 있도록 텍스트 파일에다가 오버라이트를 했죠. 여기서는 패킷으로 날려주는 거예요. 패킷으로 날려주게 되면 해당 서버가 얘를 받아서 요거에 대한 결과를 이제 화면에 띄워주는 형태가 리모트 익스플로잇의 예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 살펴본 로컬 익스플로잇하고 리모트 익스플로잇은 저희가 이후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형태의 익스플로잇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이제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익스플로잇들은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사이트가 3개가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익스플로잇 DB 사이트나 또 패킷스톰 시큐리티라든지 또는 시큐리티 포커스 사이트 같은 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뭐 운영체제, 타입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익스플로잇 코드들이 있어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파이썬 코드로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익스플로잇 코드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이거는 단순히 공격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방어할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패치나 또는 업데이트 관점에서도 필요하지만, 이런 공격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나중에 뭐 그 백신이라든지 또는 IDS나 이런 뭐 침입 탐지 시스템 같은 데에서도 이런 관련된 패킷이나 이상 징후를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 거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오버플로우의 대표적인 형태들에 대한 모양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익스플로잇 코드 형태인 리모트와 로컬에서 동작하는 간단한 오버플로우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코드들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요 내용들을 더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조금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잘 이해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더 관련해서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